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아닌 것은 바로 고를 수 있죠.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비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당좌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상품이나 어때요? 이거 재고자산이죠. 판매를 해야 현금화가 되죠. 비품은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얘는 당좌자산이 될 수가 없죠. 장기투자자산은 투자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걸 따져보자면 2번 매출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란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하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환매책 이런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3개월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게 현금성 자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게 되겠고 4번엔 틀린 내용인데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말 자체가 좀 애매하죠. 그쵸? 일단 단기간에 매매하기 위한 그런 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고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말이 좀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틀린 건 4번이 여기서는 나머지 1, 2, 3번은 명확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매입원가에 더하는 거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이라든지 매입할 때 드는 보험료 또는 하역료와 같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매입 애누리 같은 경우는 즉 애누리나 환출, 할인을 하는 경우는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처음에 산 거는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산 게 개당 단가가 100원이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산 게 개당 단가가 110원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면은 3월 1일자 100원짜리부터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크게 평가가 되겠죠. 뭐 과소, 과대라고 할 수가 없긴 한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온 게 마지막에 남은 기말 재고자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 과소평가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가 되는 것은 후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예로 적어 놓은 건데요. 5월 5일 날 예를 들어 쿠키를 하나당 100원에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만원이겠죠? 5월 10일 날은 사려고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150원에 100개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15,000원이겠죠? 근데 만약 쿠키가 15일 날 200개가 개당 단가 200원씩 해서 100개를 내보낸다라고 한다면 100개가 매출이 일어날 때 5월 5일자 쿠키 사온 것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2만원 매출이 일어날 거고 매출 원가는 요 만원이 나갈 테고
남는 게 이제 기말에 남는 게 이 150원짜리 요게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크게 평가가 된다 쪽이 맞죠. 그러니까 과소평가가 된다라는 게 여기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요. 기말 재고 자산도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가 돼요.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할 때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원가가 조금 적게 체크가 될 테니까 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에 1번인 거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6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외상 매출금 기초에 5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단기 회수를 60만 원 했대요. 외상 매출금 중에 애누리가 만 원이 있었고요.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3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플러스 단기에서 회수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죠. 자, 어떤 말이 되냐면 기초 재고가 있을 때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게 있을 건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단기 매입한 거를 더하고 거기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니까 기말 재고랑 매출 원가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빼기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가 나오겠죠. 근데 이 매출 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할 때 들어간 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데 단기에 회수한 것에서 애누리한 것을 뺀 만큼이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자면 기초 잔액이 50만 원. 일단은 외상으로 우리가 매출을 한 금액을 X로 놓는다면 그 X에서 애누리 된 게 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만 원. 그리고 단기에 회수한 게 60만 원이 있었으니까 60만 원을 빼보면 3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상쇄를 해보면은 X 빼기 만 원은 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은 30만 원인 거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X 빼기 만 원에다가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리고 이 만 원도 이쪽으로 보내면 X는 41만 원. 그죠? 그래서 답이 41만 원이 됩니다. 그냥 간단한 더하기 빼기니까 사실 어려웠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7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산, 비용,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유리가 깨졌어요. 그럼 유리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리를 수리한다고 현상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유리를 수리한다면 뭐 가치가 막 증가하고 이런 지출은 아니죠. 그래서 취득 후에 그렇게 들어가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한 층을 더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놓는다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를 하죠. 그런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자산 증가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원래 비용의 발생인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비용의 발생을 자산의 증가로 처리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증가를 했으니까 자산은 과대계상이 됐을 거고요. 비용을 발생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을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은 과소계상이 됐겠죠.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이익인데 비용이 적게 계상됐을 테니까 단기 순이익이 과대계상됐겠죠. 따라서 바르게 표시한 거는 7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어떻게 푸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계정을 좀 생각해 보자. 건물은 어떤 계정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이죠. 자산은 계정의 잔액은 어디 남아요? 차변. 근데 대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틀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가 되나요? 그죠? 부채는 계정이 원래 계정이 대변이니까 대변에 적힌 거 맞죠? 선수수익은 먼저 수금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익이 되죠. 그래서 부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은 계정의 잔액은 대변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 요것도 부채잖아요. 이쪽으로 가야죠. 자,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원래 계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파악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9번.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다. 자, 일단 상품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이 들어왔을 거고요.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았으니까 받으러 엄이 생겼겠죠? 자, 이렇게 붕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받으러음이 차변에 기록되잖아요. 그죠? 자, 받으러음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이려면 어떤 거래가 받으러음 계정 대변에 기록이 되죠? 받으러음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받으러음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들어가게 돼요. 채권이니까. 근데 대변에 기록이 된다는 건 받으러음이 없어질 때의 거래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파악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발행해준 약속어음이에요. 그런 경우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 원래는 부채인데 만기가 돼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차변에 지급어음 200만 원.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3번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라고 한다면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없어지겠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매출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 차변에 2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4번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겼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해요.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200만 원 적힐 테고요. 매출처 발행 약속금이면 받으러음이고 원래 받으러음이 생길 때는 차변에 생기지만 얘를 배서 양도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사라지고 있죠. 따라 대변에 받으러움 200만 원이 적히게 됩니다. 따라서 9번의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나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부채는 타인 자본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의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되는 채무를 말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유동은 1년 안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은 1년 넘는 거. 자, 그래서 그걸 따져보자면 10번의 답은 2번이 되죠. 일단은 외상매입금 지급금 둘 다 틀렸고요. 둘 다 유동이죠. 선수금, 미지급금 둘 다 유동이죠. 예수금, 단기차입금 둘 다 유동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본다라면 나와 관련된 계정으로만 나열된 건 2번밖에 없겠네요. 자, 11번.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 이연이라는 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이연이라고 합니다.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바르게 짝지어진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선수가 있고요. 미수가 있죠. 선수는 먼저 받은 것들에 대한 거고, 그죠? 미수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제 넘기는 게 이제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수 같은 경우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나 미지급 쪽은 예상으로 들어가요. 수익과 비용은 그래서
이연이라고 한다면 선수나 성급 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1번. 자, 12번. 2018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단 취득원가는 6천만원, 잔존가액은 0원, 내용연수는 10년, 결산연 1회에 대해서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정액법은 이미 식 외우셨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자, 그렇다면 일단 2018년 1월 1일에 구입을 했대요. 자, 6천만 원이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공 하나 떼버리면 되지 뭐. 그죠? 그러면은 1년에 상각되는 거는 600만 원이네요. 자, 감가상각비를 물은 거니까 6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었다면 2018년 한 번 상각됐을 거고 2019년 두 번 상각이 됐을 거니까 그때는 더해진 금액을 구하는 게 맞을 텐데요.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면 그 1년마다 상각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은 3번 600만 원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 맞나요? 뒤에 있나요? 그죠? 13번. 다음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이다. 틀린 것은? 자, 수익으로 인식되기 위한 기준에 대한 건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거래 전체에 대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행이 되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뭔가 틀린 것으로 딱 보여요. 그죠? 답은 4번. 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수익 인식 기준에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기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얘도 더하기 빼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요.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건 이미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살을 붙여본다면 기초자산에 빼기 기초부채라면 기초자본이 나와요. 그리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예요. 기말부채를 빼면은 기말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용한다면 계산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괄호들의 계산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예제로 나왔을 건데요. 일단은 수익이 4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순이익이 만 원이라 한다면 수익 빼기 비용이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순이익을 빼면 비용이 나오죠. 이렇게 채워 넣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있고 플러스 당기 순이익을 하면은 기말 자본금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플러스 만 원은 3만 원. 자,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다음 연도 기초 자본금이 되니까 여기 걸 그대로 적어요. 3만 원 채워요. 자, 이렇게 채운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있고 여기 수익하고 비용이 있죠?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순이익이므로 6만 원 빼기 4만 원은 2만 원. 당기순이익은 2만 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3만 원 기초 자본금에 당기순이익 2만 원을 더하게 된다면 기말자본금 5만 원. 그래서 이기 기말자본금이 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더하기 빼기죠? 자, 이렇게 구하셨다면 아마 쉽게 계산하셨을 거예요. 자, 15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안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러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요.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다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어요. 답은 1번 당좌자산이 되겠죠? 자, 16번. 거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을 도난당했다. 거래죠.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네, 구입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구입을 했잖아요. 어찌됐건. 그죠? 그러니까 거래 맞죠? 월말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회사의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다. 결제했죠. 그러니까 거래죠.
근데 4번은 감귤을 그냥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얘를 좀 줄여서. 자,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의 자본금에 해당할 금액은 얼마인가? 네, 여기 이제 자본금 부분이 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와, 뭐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일단은 차변의 합계를 내보시는 거예요. 합계를 쫙 냈을 때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 합계를 쫙 금액을 내요. 잔액으로 할까요? 아마 금액은 네, 차변의 합계를 쫙 금액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대변의 합계를 쫙 금액을 구해요. 계산을 좀 해보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대변도 합계를 쭉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액이 나와요. 뭐가 다르게 나왔네? 뭐 하나가 계산이 덜 됐나 보죠? 원래 대변의 합계가 아마 금액이 나올 텐데 차변과 대변이 시산표의 경우는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값이 자본금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계산할 때 뭐가 하나 빠졌나 봐요, 제가.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18번 볼게요. 다음 중 현금이 형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지폐거나 자기합수표, 우편화는 다 현금이 형성 자산입니다.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현금이 형성 자산이 되는데요.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이 실제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예요. 따라서 이걸 선일자 수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는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형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선일자 수표가 되겠죠. 자, 19번. 다음의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자,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그리고 취득할 때 사용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해야 됐다면 그것도 매입 부대 비용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때 들어간 원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19번의 답이 3번. 이것도 유형자산 제작 시에 이제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네요. 자, 20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았다. 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을 따져보자면 토지의 경우는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에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건 감가상각 될 일이 없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자, 2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대비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판관비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원가를 따지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따질 수가 있었죠. 자, 매출 원가가 들어가는 식들을 보자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하면 매출 원가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 원가를 일단 또 생각을 해본다면 총 우리가 일단 매출 원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보면 상품 월초 잔액이 있고 당월 매입액이 있고 매입 매출액이 있고 애누리가 있고 환입이 있고 월말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월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거는 총 매입액일 거고요. 그 매입한 것에서 애누리나 환출 환입을 애누리나 환출 할인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총 매입액이 지금 7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70만 원에서 매입 환출이 10만 원, 애누리가 이건 매출 애누리니까 생각 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매입 환출만 일단 계산해야겠네요. 그러면 70만 원에 10만 원을 빼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월초 잔액이 아까 50만 원이었고 그 다음 당월 매입한 것에서 매입 환출한 거를 빼게 되니까 60만 원. 그리고 기말 잔액이 4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0만 원. 그러면은 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빼기 40만 원이 매출 원가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돼요? 70만 원이 답이 되죠? 그렇게 구하면 되고 나머지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것들은 함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 원가를 구할 때 여기서 필요한 계정들이 무엇일지를 먼저 뽑아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돼야 될 모든 장부로 묶여진 것 중 옳은 것은? 상품을 72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20만 원은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품이 매출됐으니까 매출장이 들어가야 할 테고 현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금 받은 게 있으니까 받으러 온 기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매출처 원장도 필요할 테고요. 상품의 변동이 일어났을 테니까 상품 재고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거래에서 기록돼야 되는 장부들을 뽑아본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회계상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닌 것을 찾으래요. 자, 직원 회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했죠. 회사에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품은 자산이고요.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부채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거래처 외상대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거래처 외상대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거는 지급어음이 외상되면 이제 지급어음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들어갈 거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것도 좀 애매하네. 3번도 그죠? 어쨌든 4번 같은 경우는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난당했다. 그럼 현금이 나갔고 일단은 금고에 도난됐던 거잖아요. 현금이 도난됐으니까 재해 손실이 되겠죠? 그럼 4번은 맞는데 여기서 그럼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닌 거. 일단 2번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지급어음이 당좌예금으로 발행이 돼서 지급됐다. 그냥 부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만약에 헷갈린다면 2번하고 3번 정도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굳이 답을 뽑는다면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이제 부채의 감소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라고 본다면 당좌예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산의 감소구나. 자본의 감소가 아니라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그러면
자, 일단은 다시 설명할게요. 24번.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 감소했죠?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요거는 부채가 생긴 거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3번.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잖아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 맞죠? 현금을 도난당했다. 현금이 자산의 감소 맞죠? 네, 이거는 제가 자본의 감소로 잘못 읽어서 잘못 얘기를 했고요. 답은 그럼 명확하게 2번이 맞네요. 자, 25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비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안에 지나서 1년 안쪽에 이제 지나가지고 갚게 되는 그런 부채가 될 텐데, 예수금이나 선수금, 외상매입금은 모두 다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갚게 되는 채무들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쌓아놓은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이 1년 만에 막 퇴직하진 않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의 답은 1번. 자, 많이들 맞추셨어요?